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여당의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와 야당은 기업 규제 3법이다, 또 혹은 재벌 총수 규제 3법이다 이렇게 각각 얘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공정경제 확립은 이 갑질이 여전한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인 만큼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속속들이 좀 파헤쳐보는 아주 중요한 특집 대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또 토론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의문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논의 전에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정부가 마련한 공정경제 3법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이 세 가지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찬성 측에서는 이전 정부서부터 이 논란이 되어온 경제민주화로 이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을 규제하는 3법이다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각차가 좀 있는 거잖아요. 공정경제 3법을 짚어보기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요.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특히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이 대기업들에 대한 견제, 감독을 강화하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취지의 법안이 새삼스럽게 또 나오게 된 배경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정경제 3법, 특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문제는 오랜 시간 이야기됐던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상법 개정안 일부 지금 논란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는 그때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많은 여야 후보들이 비슷한 사실 공약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왜 이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건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가 지금 이런 공정경제가 필요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 이후에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거 사실이고요. 이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초기에 이른바 여러 가지 시장 실패 문제, 금융 시장이나 부품 소재 시장에서 마땅한 공급자가 없는 문제들 또는 기업의 신인도가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이른바 관지금융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금 조달을 도와준 것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해 가면서 기업 집단화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시장의 실패 또는 missing institutions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추격형 경제에서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격형 경제는 무엇을 할지는 대부분 알아듣고요. 얼마나 빨리였습니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군대식인 이런 전략들이 주요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부가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친경쟁적인 사실 보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경제 발전 초기엔 굉장히 주요했는데 경제가 발전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재벌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이른바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기니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정경제나 혁신에 영향을 주는 특히 경제가 발전하니 이제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공정경제와 혁신경제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2018년에 OECD 한국 보고서에서 이미 이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창업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총수들과 사익 편취 또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과도한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치나 관계, 언론
학계, 법조계 이런 부패 문제, 한국에 말하는 엘리트 부패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게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을 OECD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정경제 관련된 경제민주화 입법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이번에 마침 일부라도 좀 결실을 볼 수 있는 입법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적용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OECD에서는 그런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계 표준, 다른 나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과연 이 현재 마련 중인 이 기준이 적법한 건지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이 한국 경제가 다들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재벌 중심의 경제력이 집중된 경제 체제가 이른바 OECD 국가 또는 선진 국가들 중에 있느냐, 독특하다라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1920년대, 30년에 연대에 미국에서도 우리 재벌 같은 기업 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었고요. 그때도 경제력 집중 문제가 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미국 재벌들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요. 지금은 미국은 기업 집단이 우리 같은 의미의 기업 집단은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군정에서 일본에서 일본 재벌 해체가 있었고 독일에서 꼰제론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뿐만이 아니고 현대에 최근에도 보면은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도 우리 같은 재벌 같은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큰 대규모의 기업 집단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대규모의 기업 집단이 사회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정치,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편익, 사익을 편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고요. 선진 국가에서 우리 같이 큰 규모의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재벌이 있는 나라, 꼽자면 스웨덴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 북유럽에 아주 독특한 정치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별로 안 나타나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은 대부분 아니지만은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면은 우리 같은 재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과거에 지금 선진국가로 간 나라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 가지 못하고 후진국 내지는 개도국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많은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 재벌 같은 경제력이 집중된 그런 기업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 진화라고 할까요? 기업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건이 공정경제를 위한 토대가 될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어서 또 이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될지 이제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경제 3법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단 먼저 소개 먼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면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 법률 새로 만드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요. 3법 개정안이 한 5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 25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계에서 특히 우려를 나타내거나 논란이 되는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취지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대기업 경제력 남용 근절 그리고 금융그룹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취지를 정부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쟁점에 대한 것부터 일단 뭐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선출 관련돼서 좀 일단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이제 상법 일부 개정인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때 어떻게 고치자고 했길래 이렇게 좀 과거에 97년 경제 위기 이전에는 우리 이 상법에서 감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62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요. 이때 감사라고 하면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이죠. 일종의 경영진은 선수라고 하면은 감사는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수가 심판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때 이미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IMF 권고에 의해서 자산 2조 이상의 대형 상장사들은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그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도 그 감사에 대한 선출에 대한 3% 룰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3%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라는 것이 상법에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회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감사위원을 포함한 이사들을 전체를 선출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분리 선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 전체를 선출할 때는 3% 룰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총수 일가가 우호적인 분들을 주로 뽑아서 그 안에서 뽑아라고 하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행태가 됐고요. 이런 것이 2009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게끔 3% 룰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분리 선출한다는 의미죠. 일반 이사와 달리 3% 룰을 적용해서 분리 선출하라. 3%라는 것은 최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 지분까지 포함해서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그것을 3%로 제한하자는 것이고요. 일반 주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한 10% 갖고 있는 회사 많습니다. 거기도 3%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최대 3%로 제한해서 소수주주들이 많은 보이스를 가지도록 하는 게 이른바 3%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 대통령 공약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실 3% 룰로 뽑겠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2조 이상 대형 상장 회사가 우리가 한 127개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2조 이상 대형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최소한 3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중에서 셋 중에서 한 명을 뽑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있어서 시행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큰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는 법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앞뒤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사회를 선임해놓고 뽑는 거하고 애초부터 3%를 적용해서 감사를 뽑는 거 그 차이가 아니냐라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논의를 내기 전에는 일단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큰 아젠다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근데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이 3% 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발의를 했었습니다. 발의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발의가 안 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사실 공약을 했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이 사실 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감시해야 되는 심판인데 선수가 심판을 뽑는 형국이죠, 지금. 그래서 최소한 독립적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한 명 뽑자라는 게 기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상법 일부 개정안의 포인트가 이 다중대표 소송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한 이해가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부족합니다. 좀 교수님이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제기의 반발이 좀 이것도 이제 심한 사항이에요. 기존에 이게 주주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주대표 소송은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 0.01%를 갖고 있는 주주는 이제 그 지분을 6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그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행동을 하거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임 요건 이런 그런 것도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손해배상도 그렇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소송을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고요. 네네. 우리는 이제 도입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다중 대표 소송은 뭐냐면은 모 회사의 주주 0.01% 상장사 기준으로 예.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혼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벌 계열사들은 다 모자관계에 있느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계열사라고 해서 사실 그 자회사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모자관계가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가 자회사 관계가 되려면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재벌 계열사들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비상장 회사들은 그 지분이 50% 이상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상장 회사가 모 회사고 자회사가 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네. 경우는 비상장 회사 같으면 거기 안에서 주주들의 견제 같은 게 더 약화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상장 회사의 모 회사가 주주들이 비상장 회사 자회사의 영업이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LG화학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그렇죠. 때 네. 이른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할한다고 해도 기업 가치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할을 시켜놓으면은 이 배터리 부분을 새로 회사로 떼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게 모 회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또는 이익이 충분히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이 우리가 잘 확립되어 있었다면은 이번에 LG화학 물적 분할 때 주주들이 LG화학의 주주들이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 분할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중대표 소송을 통해서 이사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자꾸 소송 남발 가능성이라고 제기는 말을 하는데 사실 주주 대표 소송 자체도 생각같이 소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중대표 소송이나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그 이익이 재판을 건 소송을 한 사람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 기속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이익은 회사에 기속이 되죠. 그래도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유인이 약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형태의 공익소송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저는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중 대표 소송제 참 어렵지만은 일단 교수님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알아들었고요. 공정법 개정안 한번 볼까요? 일단 공정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 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또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제한 강화, 또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이런 것들이 쟁점입니다. 네. 하나같이 단어는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는 현행 지주회사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도입 당시보다 굉장히 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을 새로 지주회사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은 손을 대긴다는 게 아니고요. 새로 들어오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 보유 비율을 상장은 30%, 비상장은 50%로 올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지주회사 규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지분율 규제입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 99년인데요. 그때 비율로 되돌리겠다. 그것도 새로 지주회사 편입되는 회사만 하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6년에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1차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기업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이죠. 규제가 들어왔고요. 그때는 지주회사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99년 재개정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주회사가 금지된 대신에 순환출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훨씬 기업 지배구조가 나빠졌다는 반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주회사로 순환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회사로 가게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지주로 도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 단계죠. 지주회사, 자회사. 처음에 도입됐을 땐 지주회사가 자회사 출자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손자회사 출자하는 거는 네.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100% 지분을 가져야 되고 예. 그리고 손자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사업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자체가 많은 부채를 통해서 자회사를 많이 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식이죠. 부채 비율을 10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분리를 실시했죠. 그렇죠. 금융과 비금융이 동일한 지주회사 밑에 없는 금산분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분 보유 비율 문제입니다. 자회사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상장일 땐 30, 비상장일 땐 50% 이상을 가지고 자회사가 손자회사는 다 100%다. 이렇게 규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2007년에 사실 들어오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때의 논리는 지주회사 전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으니 유인을 좀 주자,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주자라는 것이어서 대폭 완화를 해줍니다, 사실. 그래서 부채 비율, 지주회사 부채 비율 상한을 100%에서 200%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자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대폭 완화가 돼서 20에서 30, 50, 상장, 비상장 30, 50을 20, 40을 낮춰준 것뿐만이 아니고요. 손자회사를 자회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자 단계가 3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손자회사도 자회사가 상장일 때는 20%, 비상장일 때는 40%만 가져도 되게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증손회사도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증손회사는 100%인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증손회사, 손자회사, 자회사, 증손회사 내려갈 때 아까 전에 자회사하고 손자회사 사이에서 100% 지분율 조건뿐만이 아니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것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2007년 규제 완화는 층을 하나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우리 재벌들이 1년에 거의 이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2008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주요한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가고 있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하나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이미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지주회사들에 대해서 지주회사 지금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지주회사 체제에 있는 재벌과 그렇지 않은 재벌들 비교해 볼 때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너무 다시 심각해지니 그러니 이게 최소한 보유 지분에 대한 강화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대폭 후퇴해서 기존의 지주회사 간 회사들은 놔두고 신규로 오는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또 안 좋고. 이제 비대칭 규제 문제가 생기는 일단 것이죠. 편익을 고려해서 기업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번 규정이 새로 생기면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사실 많지는 않은데 새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불만이 있죠. 그리고 사실 공약 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지주회사 규제를 너무 풀어주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 이건 사실 다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도 않았고 신규만 맡겠다고 하니 새로 들어올 지주회사들은 불만이 생기고요. 그다음 정책 효과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느냐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이제 경제력 집중 효과 규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초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이라든가 이스라엘 등도 같은 문제를 좀 겪었나요? 네, 그렇죠. 일본은 사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재벌 해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과거 재벌 계열사들이 기업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일본의 기업 집단은 재벌, 자이바츠 재벌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 게이레츠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재벌과 계열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말하는 오너 패밀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규모 기업들이 다시 생겼지만 이른바 오너 패밀리는 없어졌어요. 우리하고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일본의 공정경쟁법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경제력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2013년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개혁의 핵심은 출자 구조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 구조를 만들어주는 네. 우리 지주회사 처음에 도입됐던 거 아주 유사한 아이디어입니다. 2층 구조인데 어떤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에서 출자를 하면은 출자를 받은 상장회사는 다른 상장회사에 출자를 못합니다. 네. 2층 구조만 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주요 금융, 주요 비금융 기업을 동시에 한 동일인, 우리 말하면 총수죠, 동일인이 지배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내용이라서 6년 안에 이걸 실행을 하도록 해서 네. 2019년 작년 말까지 거의 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실제로 이런 경제력 집중 완화하는 개혁을 평화시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이리재벌 IDB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지금 소송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층을 없애는 문제를 가지고서 소송 진행 중인데 실제로는 다 네, 대부분 다 됐다. 나머지는 사실 6년이 아니고 거의 4년 안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이 작은 돈으로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제 요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작은 자본으로 자꾸 모노발식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 OECD 한국 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네, 이 경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진입, 새로운 도전할 기회들이 없어지니 이게 혁신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평한 기회라는 거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 경제력 집중 완화를 해야겠다는 개혁을 이스라엘도 최근에 했고요.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그 공정한 경제를 막는 게 두 번째가 문어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부를 편취하는 사익 편취라고 하죠. 네. 그 현상이 과거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23조 7항이라는 것이 사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도 입법 취지가 이 총수 일가의 부의 사익 편취를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들어왔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삼성 사실 관련된 것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특검까지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 전환사채고 하나가 SDS BW죠. 네,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SDS 이 BW 사건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시를 하냐면은 입법 취지는 사실 사익 편취, 이 부의 이전 문제였는데 이것은 불공정 경쟁 장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해당된다는 것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네. 이게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상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상당한 수준인지 현저한 수준인지 이런 논의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이 사익 편취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약한 내용이고요. 대선 때. 그래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23조의 2를 통해서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규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규정에서 이제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총수일가 직접적인 지분이 상장에서는 30%, 비상장은 20% 이상이면 그랬죠. 일단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0% 밑으로 지분을 조금 낮춰버립니다. 현대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총수일가 지분이 29.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갑니다. 0.1%가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그 급식이라든지 사내 식당 같은 거 하는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걸리게 돼 있었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총수일가 직접 지분은 0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SK 같은 경우에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들 회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상장하고 상장이 10% 차이가 나니까 20%에서 30% 사이에 회피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번에 하려고 한 게 상장 비상장을 다 20%로 낮추자는 게 기본적인. 그리고 물적 분할 통해서 자회사 만들어서 가는 거 이것도 막기 위해서
20% 이상 되는 회사가 자회사가 50%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 회사도 역시 해당하겠다. 조금 범위 네, 넓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피한 경험을 가지고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이번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쫓고 쫓기는 게임 같습니다만 네. 참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진짜.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계열사 일가 몰아주기에서도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허용하면서 부당 내부 거래만 규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심결하거나 또 법원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조의 2를 처음으로 적용한 게 대한항공 사례입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기내식 이런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공정위가 패소를 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판사가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 이게 여전히 23조의 2라는 것도 불공정 거래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성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부당성 입증 없이 사익 편취라는 것은 사실 부당성 없이 총수일과 이른바 지분율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기회를 그죠 A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총수일가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죠 직간접 지분을 통한 배당 청구권이라는 게 10%예요. 근데 B에서 하면 40%예요. 그럼 A가 할 수 있는 걸 B한테 주는 거 이게 사익 편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게 처음부터 취지였는데 그리고 23조 2도 그 취지로 들어왔는데 대한항공 케이스에서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는 걸 보여라. 근데 부당하다는 것을 보이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정거래 저해성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일감을 주는 거, 이 사업 기회를 주는 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전형적인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줘도 총수일가의 그 배당 청구권이 두 회사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은 총수일가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감을 주는 회사 소수주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집어넣고 지금 법 개정을 해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까? 대한항공 사건에서 부당성 인정 중에 하나가 경제력을 집중할 만큼 큰 규모가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개별 일감 몰아주기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정도라는 거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사실상 23조의 2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고려는 개정 법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장은 두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만 늘리겠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개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문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고, 그럼 내부 거래가 규제될 거다. 이게 이제 재계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업 경영에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어떤 합의점이 찾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외국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에서 사익 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계열사 간 합병이라는 게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OECD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 rule. 그러니까 여기서 머저리티라는 건 다수 동의를 말하고 마이너리티는 소수주주입니다.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하는 걸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인도, 이스라엘, 홍콩 같은 데는 입법화 시켰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일감을 줘서 사업 기회가 뺏기는 소수주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내부 거래가 이게 그런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아니고 합리적인 내부 거래라면 기업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소수주주가 그 내부 거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내부 거래가 아니고 총수일가의 편익을 위해서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내부 거래면 소수주주가 자기들 이익을 침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총수일가가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내부 거래, 계열사 합병 같은 거는 소수주주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상법이나 상장 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규제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저도 이거 많은 사례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거기 인발브된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른바 정말 규제가 돼야 될 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false negative라고 하죠. false negative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규제를 하는 false positive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공정이나 행정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수주주권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소수주들이 너희들 재산을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한다면은 기업에서도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내부 거래에 대해서 공정이나 정부를 설득하지 말고 주주를 설득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다고 소수주주들이 생각하면 반대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인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학술적인 연구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그렇습니다. 시장 할수 있다. 중심이고 네. 주주 중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공정이 전속 개발권 폐지, 전속 고발권이죠. 예, 전속 고발권 폐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속 고발권을 말 뜻대로 하자면 공정위가 그동안은 주무를 잡고 고발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고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의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에 우리나라는 형사고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거는 그 행정적인 처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합에 대한 겁니다. 카르텔. 이번에 이제 전속 고발권 폐지는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담합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성 담합, 가격 입찰 담합이라든지 공급 제한, 시장 분할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경성 담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성 담합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DOJ에서 합니다. FTC가 아닌. 아예 다루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형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우리가 공정위가 자료 제출권 요구가 있어서 담합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이 가는 회사에 가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메일 이런 데 증거들이 다 있어요. 담합한 증거들이.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기업들이 자꾸 숨기기 시작해요. 이게 쉽게 자료 제출 받아서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은 미 법무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감청? 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잡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6개월, 1년 감청해서 그 증거를 잡아서 형사고발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갈 것 같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경성단합들 증거를 지금처럼 쉽게 남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성단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것을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정위도 전속 고발권 중에서 사실 경성 담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보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를 오히려 건너뛰어서 막바로 검찰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정위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런 문제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법에.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보면은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중복되거나 시간이 끄는 문제 이게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정위 말고 다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물론 피해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하고 일반 뭐 많지 않습니까? 건설사 입찰 같은 큰 것도 있지만 뭐 영화 관람이라든가 뭐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뭐 가격 담합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가 요즘에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반대로 그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가능성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요. 공정위가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는 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이건 형사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생각해보면 형사고발 똑같은 겁니다. 많은 그렇죠. 남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신빙성 없는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르텔, 이 담합 같은 경우에 경제 분석을 통해서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고발한 내용만 가지고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치 감청을 하고 이런 일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형사 고발 같은 거 할 수 있을 때 남수한다라고 우려하는 거 그거보다 오히려 우려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 그 증거를 잡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좀 기울 수 있다. 저는 뭐 기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이템들보다는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반발이 크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커야만 큰 그룹이라야만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일단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한 이런 계열사들이 많지는 않고 또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기 위해서 말이 되는데 이 제정안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이거 한 6개 정도 그룹들 그렇죠.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사실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끝없이 저희들한테 2008년 이후로 제정을 요구해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금융계열사 업종이 다른 금융계열사 두 곳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금융자산 5조 이상 꽤 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금융지주회사 꼴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를. 그럼 금융지주회사 법안에서 계열사들 간의 자본의 건전성 문제, 내부 거래 문제라든지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감독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금융지주회사 꼴이 아닌데 복합 금융계열사 2개 이상을 가지고 또 계열사 중에서 제조업이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에는 아무런 그룹 간에 있어 계열사 간에 있어서 위험의 전이 문제라든지 내부 거래라든지 자본 적적성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이런 걸 만들어라는 공고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것을 만들었다. 혹자는 이게 뭐 이중 규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업종별 규제는 업종별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이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기업 집단 간에 생길 수 있는 내부 거래 문제,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계열사가 출자한 부분들을 그죠 자본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가공자본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해서 자본 적정성 검사한다든지, 그다음 위험 전이들 도산했을 때 어떻게 위험이 전이되느냐. 우리 정말 아픈 기억이지만 2013년에 동양 사태, 동양그룹 사태 있었죠. 그 당시에 동양에서 하던 동양증권이라든지 종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양그룹 그 계열사들 회사채나 CP들을 팔면서 불안전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뭐 4만 명 이상 투자자가 피해를 받고요. 피해액이 1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금융그룹 복합 감독 체계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취지고요. 또 하나는 6개 집단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삼성이나 하나 이런 그룹들이 들어가 있죠, 현대차. 그런데도 반발이 안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요. 건전성 규제라든지 위험 전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얼마나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냐가 지금 문제인데 좀 시행령이 정말 엄격하게 제대로 할까라는 의심은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법으로 받고 있고, 뭐 이제 업권별로 다 이미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밑에 세부 시행안이 다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업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이건 업권별 규제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곳 이상 다른 2종 이상의 금융 계열사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두 계열사라는 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내부 거래라든지 위험이 집중되는 문제, 그다음에 자본 적적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권별로 있는 규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규제다. 금융 관계 설정의 규제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업 규제법이다, 뭐 총수일가 규제법이다 할 만큼 이 총수일가들이나 대기업들이 뭐 머리 아파지는 법이긴 합니다. 근데 공정경제,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는 반드시 다 함께 고민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총평과 전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서 일단 입법이 되고 이게 이제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반드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재계나 경제계가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단 고도 성장의 한 축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도 담당했고 뭐 영역의 역사가 얽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번 안도 일단 발전을 위한 아픔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이번 법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경제력 집중 완화 부분들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재가? 네, 이번 제정안 자체.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재계 반발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상법 개정안 부분들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우리 고유의 어떤 그 감사 선출의 3% 룰 때문에 지금 쭉 왔는데 그래서 재계는 이게 딴 나라에는 없는 국제 스탠더드에 안 맞다는 또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적용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럼 뭐 3%가 아니고 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감 몰아주기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사회이사 선출, 인도 같은 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아예 빼도 된다. 소수주주 동의제가 도입되면은 그러면 많은 규제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리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지금 도입된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은 상당히 이 한국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 늘 지적되고 있는 황제 경영, 사익 편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주회사 제도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취지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2013년에 개혁도 그런 취지의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혁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2, 3년 전에 이미 한번 이스라엘 같은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분히 수용 가능한 방식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기업 집단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규제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위 5위, 그 다음에 뭐 상호 출자, 상출 집단 또는 이제 공시 집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벌들이 더 전문화된 영역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경쟁과 기회가 더 만들어지고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생기는 불공정 경쟁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잠식되는 부분들을 해소해가는 정말 공정경제, 혁신경제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이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것이 매우 저는 아쉽고 향후에 우리 다음 대선 때 이런 논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고 빠진 게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사주 마법은 자사주를 그 인적 분할될 때 A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하면 1, 2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A의 주주 구성이 1, 2로 나눌 때 똑같이 나눠주는 걸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A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10% 갖고 있으면 이 자사주를 이사의 보통 결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 2가 다 10% 자사주를 가져야 될 것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에 있는 10%를 1한테 다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상법.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생겨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총수일가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실 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생각하면 어이없는 규정이죠. 이거를 제가 외국학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면 사실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상법 개정에 자사주 마법 부분 빠져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좀 도움이 됐고요. 네. 일단 저희가 보도하고 또 네. 해석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